그러니까 이분이 총소비 금액이 한 달에 184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분은 엥겔 지수가 문제고 쇼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솔루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목표인 3년에 5천만 원 모으기, 133만 원, 132만 원 저축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대 서점에서 이벤트로 진행했던 고민 영수증을 분석해드리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보내신 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파인땡큐님의 고민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보면요. 월급 300만 원에 대출과 부동산은 없고 목표가 3년에 5천 모으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목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1억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5년, 6년에 1억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3년에 5천만 원을 모아보자. 이거 굉장히 괜찮은 목표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은행에 적금은 80만 원을 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비 45만 원. 방비라는 말이 참 정겹게 느껴지네. 이분이 아마 직방에서 방을 구하지 않았나. 방비, 그러니까 월세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관리비 포함해서 45만 원. 통신비, 교통비, 보험, 청약해서 83만 원의 고정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정지출이 조금 다소 많은 느낌이 있는데 자, 이분의 목표가 뭐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3년에 5천만 원 모으기입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기적금을 한다면 3.5%로 과연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모으면 5천만 원이 될까? 정확하게 132만 8,256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분이 그냥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냥 132만 원 저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못하고 있을까? 지금 적금 80만 원이란 말이에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한번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목표에서 얼마가 차이 나냐면 53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2만 원 저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80만 원밖에는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을 보면 고정지출이 일단 83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정지출은 뭐죠? 한번 정해지면 웬만하면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지출입니다. 뒷장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변동지출이 111만 원 정도를 쓰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청약을 빼고 나서 순수하게 지출하는 금액은 총 소비 금액이 한 달에 184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되시죠? 이 정도를 좀 안 쓰기도 사실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분이 132만 원을 빡 저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의 돈을 남기면서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모든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바로 잉여자금이라는 거죠. 잉여자금을 남기는 순간 이 잉여자금은 절대로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잘 보시면요. 나는 쓰는 게 184만 원밖에 안 쓰고 80만 원 저축하니까 약간의 잉여자금이 남는데 이것까지 싹 다 저축하기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약간의 예비자금 성격으로 돈을 잉여자금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잉여자금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잉여자금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통장을 나눠놓고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이번 달에는 평상시에 쓰는 것보다 많이 쓰게 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계절 지출 통장에서 돈을 꺼내오라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결국 나는 항상 똑같은 금액, 잉여자금 없이 잉여자금을 남기지 않고 저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사실은 통장 정리, 계절 지출 통장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저축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솔루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많은 분들 있죠. 나도 뭔가 갑자기 어떻게 돈을 좀 쓰게 될까 봐 저축을 세게 못하고 살짝 잉여자금을 남겨놓는 분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광펜 3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자, 형광펜 3가지를 준비하셔서 자,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은 외식비. 우리 목으로 넘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외식비입니다. 외식비. 자,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은 쇼핑 유흥비. 그리고 초록색은 문화 레저비로 구분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 이 파인땡큐님의 영수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쓰신 내역이네요. 와, 굉장히 많은데.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자, 8월 1일 날 홈플러스 가서 두부, 계란, 라면, 먹을 걸 사셨네. 자, 그 다음에 8월 1일 날 또 보니, 8월 2일 날 곤트란 쉐리에서 슈크림빵. 맛있죠? 곤트란 쉐리에서 순 우유 롤케이크. 곤트란 쉐리의 애플파이. 곤트란 쉐리의 빵과 커피. 이분 곤트란 쉐리의 매니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곤트란 쉐리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네, 많이 보셨죠? 네, 홍대 가면 많이 있고, 강남에도 많이 있고, 꽤 있어요. 자, 근데 이 곤트란 쉐리의 빵이요. 빵값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보다 비쌉니다. 네, 이 빵이. 뭐 비싸다고 반드시 맛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비싸요, 이 빵이. 뭐 예를 들면, 아띠제나, 뭐 김용모나, 그 다음에 곤트란 쉐리아는 조금 약간 좀 비싼, 그죠? 중간이 파리 크라상.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약간 그래도 우리가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뚜레쥬르하고 파리 바게뜨인데요. 요건 약간 좀 비싼 빵을 드시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커피. 그 다음에 요거트 바나나. 이분은 밥은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페이의 시즈닝 8종. 와, 이게 98,800원이야. 시즈닝이. 그 다음에 호두 과자.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곤트란 쉐리의 또 빵. 이분 서양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분 밥을 안 먹어요. 체리. 먹는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커피. 이렇게 쭉쭉 나가죠. 자, 보니까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색깔 칠하는 게 뭐라 그랬죠? 다 외식비, 먹는 거라 그랬는데, 와, 초록마을, 무화과, 빵, 홈플러스, 뚜레쥬르 나왔네. 뚜레쥬르. 야, 뚜레쥬르가 나왔네. 제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뚜레쥬르로 빵을 옮기셨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치즈김밥, 밥 나왔네. 밥 처음 나왔네요. 망고 주스. 이렇게 먹는 겁니다. 와, 이 먹는 게 지금 쭉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분의 영수증은 그래서 먹는 게 너무 엥겔 지수가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고 개를 내보니까 한 달 동안의 식사 비용이 얼마다? 67만 원. 어떻습니까, 여러분? 300만 원을 버는 아마 1인 가구실 것 같은 느낌인데 67만 원. 어때요? 엥겔 지수는 22%에 불과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엥겔 지수는 300만 원 이하 소득자 같은 경우는 20%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22%니까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수증 숫자만 많지, 사실 뭐 엥겔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 20%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멘토님, 그러면 300만 원 넘게 벌면 20% 넘어도 되느냐? 안 되죠. 300만 원 넘으면 오히려 엥겔 지수는 더 떨어져야 됩니다. 원래 소득이라는 건 높아질수록 엥겔 지수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분은 영수증에 엥겔 지수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뭘 볼까요? 쇼핑 유흥비 볼까요? 뭐 올리브영 가서 치약 칫솔 샀다. 이건 뭐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버겐스탁의 EVA 슬리퍼. 요거 많이 신으시던데 요즘. 하여튼 뭐 이런 거 이제 뭐 페디큐어, 코로나 키트, 편의점 가서 뭐 사신 거 이런 거 보면은 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쇼핑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박준에 가셔가지고 커트 35,000원, 머리 자르시는데 35,000원. 글쎄 여성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뭐 남자분들은 보통 뭐 한 15,000원, 20,000원 이내인데 조금 비싸긴 하네. 아무튼 뭐 쇼핑도 그렇게 과하지 않습니다. 뭐 스킨, 로션, 선크림 88,000원. 자, 쇼핑의 비용을 한번 다 내보니까 45만 원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냐면 쇼핑 관련이 소득의 15%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엥겔 지수도 양호, 쇼핑도 양호. 그럼 이게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 자,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일 것 같습니까, 이분? 자, 이분은 도대체 뭐가 문제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엥겔 지수가 문제고 쇼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자, 한 달에 월급을 받으셔서 61만 원을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여 27%를 저축해. 그리고 12%가 지금 뭐라 그랬죠? 이게 잉여자금이에요, 잉여자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비하지도 않지만 저축도 안 하는 이 금액이 문제였던 거죠. 결국 이 36만 원 한 달에 남아도는 잉여자금인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저축이 될 것 같습니까? 소비가 될 것 같습니까? 100% 소비가 되죠. 한마디로 이분은 잉여자금이 문제였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를. 이분의 문제는 엥겔 지수도 쇼핑도 아닌 첫 번째는 고정지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고정지출이 뭐였죠? 아까? 고정지출 아까 기억나시죠? 83만 원을 쓰는데 월세 4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세가 45만 원 나가면 일단 이분이 132만 원 저축하기라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신비, 교통비.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월세 나가는 거 안 나갈 수도 없고 통신비, 교통비 나가는 거 안 나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은 줄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줄이려면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 뭐 몇만 원 줄인다고 그게 뭐 대세에 큰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고정비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뜯어고치기 전까지는. 그렇다면 바뀌면 아무리 작은 금액 5만 원, 10만 원이라도 1년 12달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세, 통신, 교통비를 어떻게 하면 좀 조정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잉여 자금의 문제. 이 잉여 자금은 그냥 지금 100%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여러분 솔루션 들어갑니다. 파인땡큐님을 위한 솔루션. 자, 첫 번째, 고정지출 개선하기를 시도해라. 자, 여러분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알뜰폰 있지 않습니까? 알뜰폰. 폰 할부 금액이나 이런 기기값이 굉장히 크면 모르겠는데 일단 알뜰폰 같은 경우는 2, 3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알뜰폰. 그리고 교통 정액권을 활용을 하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교통 패턴에서는 정액권이 상당히 15% 이상 쌉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정 지출을 개선할 것이 없는지를 여러분들도 꼭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잉여 자금이 없이 생활해 보기라는 거. 자, 잉여 자금 없이 생활해 보기는요, 우리 전 영상을 통해서 통장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파킹 통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바로 예산 설정 그리고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저수지 있잖아요, 여러분. 저수지. 저수지가 뭐예요? 결국 가물 때 물을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저수지 통장에 언제 돈을 담아 놓느냐? 막 비가 많이 올 때 담아 놓은 거예요. 저수를 해 놓은 거예요. 저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 자금을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수지 통장과 같은 계절 지출 통장을 만들면요. 바로 잉여 자금 없이 최대한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분 무서워서 132만 원을 못 하는 거야. 132만 원 저축했다가 혹시 돈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지금 132만 원을 과감하게 저축을 못 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에서 주택공사의 산하기관이죠. 주택도시기금에서는요. 청년 세대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소득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될 것 같거든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리는데 저리로 해준다는 거죠. 자, 대출 금리가 1.8에서 2.4%. 와, 지금 대출 금리가 6%를 초과하고 있는 이 상황에 1%대 금리가 웬 말입니까? 이거 여러분 청년 같은 경우 19세에서 34세 이하면요.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1.2%로 해줍니다. 1.2%. 여러분 아세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안 챙기셔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챙겨 먹을 건 챙겨야 돼. 할 수 없는 거는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거든요. 자, 이분 지금 월세 45만 원을 내는데 왜 월세 45만 원을 내느냐? 이거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나 뭐 큰 차이도 없고 어차피 요즘 월세도 소득공제 해주고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월세를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분이 34세 이하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면 월세 4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25만 원이 굳어요. 자, 그러면 이분의 목표인 3년에 5천만 원 모으기, 133만 원, 132만 원 저축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자, 곤트란쉐리에서 빵 먹고 커피 마시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몰라도 할 수 있는 건 꼭 챙겨서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한번 강하게 남을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옛날부터. 안 되면 되게 하라. 근데 요즘 세대 분들한테는 이 말이 사실은 현실성이 없어. 안 되는 걸 어떻게 되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도 이 말 공감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는 요즘 상황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바로 안 되면 되는 것부터 하라.